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뭐 0.5 비트코인만 가지고 1년 뒤에 부자가 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10년, 20년 정도 뒤가 되면은 전 충분히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이 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고요. 대신에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1억 한 3천이라고 하면 0.5개 사는데 한 6, 7천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제대로 공부해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이게 아무리 올라도 10년 동안 안 팔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담보 대출 전략은 무엇인가요?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스트래티지예요. 지금 이름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스트래티지로 바꿔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이 회사는 전환사채랑 우선주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거의 0%에 가까운 금리로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비트코인을 꾸준히 추가를 매수하고 있고 지금 50만 개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 이 회사의 전략을 따라해서 뭐 마라홀딩스라고 하는 비트코인 세계 최대 규모의 채굴 기업도 본인도 채굴을 하면서 또 동시에 시장에서 본인 주식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제로 금리에 가깝게 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까지 하면서 많이 모아가고 있고 일본의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 외에 좀 크고 작은 뭐 여러 회사들이 이런 지금 비트코인을 대출받아서 사는 전략에 많이 동참을 해 가는 상태고요. 이 전략의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법정통화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자라는 움직임이고요. 전략을 추진하는 사람들이나 그 회사들은 대부분 다 비트코인이 더 많은 가치를 빨아들일 거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는 무리해 보이는 이런 방식까지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도 담보 대출을 받아 투자하셨다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무언가를 담보로 잡아서 또는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이력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이 되면서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졌을 때도 그랬고 뭐 이번에 또 가치가 변함이 없이 펀더멘털 훼손 없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위험하지 않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데요. 원래 돈이 많았던 사람들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15년 2월 달에 입사를 해서 그때 1,500원 가지고 연수원 들어갔거든요. 진짜 딱 그 차비까지 다 쓰고 남은 돈 들고 이제 연수원 들어가서 지금 10년 동안에 그래도 흔히 말하는 뭐 경제적인 여유 정도를 이제 만든 상태인데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면 좋은 자산이 쌀 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거는 저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신에 그 대출 이자가 낮고 내가 그 대출을 2년 3년 이상 감당할 수 있을 때만요. 그러니까 평소에 성실히 살았던 사람들이 보통 신용도가 좋으니까 가능한 방법이겠죠. 좋아요. 한 달에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가처분 소득을 내서 뭐 100만 원씩 1 년에 1,200 10년 1억 2천 대출을 받아서 자산에 투자해도 분명히 노후 준비를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쪼끔 욕심이 많았었던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부를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좋은 자산의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대출을 활용하면 되겠다. 특히 저는 대기업을 다녔으니까 금리도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부자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부동산인데 부동산의 갭 투자가 사실상 남의 대출을 활용하는 거고 또 그게 아니어도 현실적으로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이 월에 100만 원 정도 가처분 소득 내기가 서울에서 진짜 어렵고 그 100만 원을 1 년에 1,200만 원씩 10년 1억 2천을 이제 어떤 금융 자산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레버리지가 없이는 이 자산이 사실은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대출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저는 좀 필요했고 공부를 많이 해서 딱 몇 가지 조건들 맞을 때만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산 형성에 있어서 적절한 대출이 중요한 이유와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네. 말씀드린 거의 반복이긴 한데요. 뭐 월에 100만 원씩 금융자산 적립식 투자해서 30년 40년 뒤에 노후 준비 저는 여전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쪼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말로 저는 누군가 저한테 목돈을 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고 그냥 정확하게 월급만 가지고 이제 해야 됐었는데 월급을 가지고 100%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 목표를 이루기는 쉽지가 않겠다. 왜냐면 리스크도 낮으면서 안정적이면서 수익률도 물가 상승률 이상을 내는 투자가 사실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많이 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바라보는 건 다 똑같거든요. 강남 아파트 옛날에도 비싸서 못 샀고 지금도 비싸서 못 사는 것처럼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옛날에도 비쌌는데 지금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때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우리가 흔히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럴 때는 꼭
좋은 자산이 있다면 한국 선배님들, 그러니까 자산을 많이 읽으신 선배님들이 했던 것처럼 부동산 대출하듯이 정말 좋은 자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쪼끔 좋은 자산 말고 정말 1등 자산이나 ETF나 그리고 펀더멘털이 좋은 자산을 가격이 높을 때 말고 떨어질 때 사는 거는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원래 부자가 아닌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안전한 방법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전하지 않은 방법, 그 리스크가 있는 방법을 할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리스크를 쪼끔은 낮출 수 있을까? 왜냐면 리스크 하나도 없이 그냥 부자 되게 해 주세요, 이거는 욕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이상을 얻어내려면 노력을 많이 하고 플러스 운도 좋아야 되고 위험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제가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대출밖에 없었고, 그럼 그 대출을 언제 활용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그럼 그 가격이 많이 빠졌다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그냥 펀더멘털이 바뀌지 않았을 때 30% 이상 하락이면 전 다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그 코로나 때는 뭐 나스닥 ETF 같은 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샀었고,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을 원래 꾸준히 계속 모아 가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이 2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뭐 넷플릭스도 다 떨어지고 많이 막 떨어졌을 때 제가 고민을 좀 해 봤을 때 '앞으로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 해 가지고, 그때 제가 팔란티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팔란티어랑 비트코인 매수하고, 매수하다 보니까 또 쪼끔 더 사고 싶어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더 사기 위해서 대출까지 더 받아 가지고 한 건데, 결론은 그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느 시점,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는 대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본인이 대출을 다룰 능력이 없다면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라면 끓이는 거랑 똑같아요. 엄마가 저 중학교 때까지 그 가스불 못 만지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불을 가지고 뭐 요리도 해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하는 것처럼, 저는 원래 부자인 사람 말고 그냥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네, 대출은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제 서신입니다. 비트코인 담보대출의 실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그 어떤 경제 위기 또는 자산 가격의 하락 때마다 모든 신용대출과 갖고 있는 담보대출을 다 실행해서 여지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마지막 대출은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그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밖에 없었었는데요. 그거 말고 제가 이미 거래소에서 모으고 있었던, 해외 거래소에서 모으고 있던 비트코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담보로 테더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을 한 70K 가까이 왔을 때 대출을 받아 가지고 매수한 거고, 작가님이 근황 물어보셨을 때 뭐 "이 정도 대출 받아 가지고 지금 80K 떨어진 비트코인 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했던 방식은 거래소에 있는 이미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담보로 이제 테더를 대출 받아 가지고 떨어질 때 비트코인을 샀던 거고요. 그렇게 산 비트코인을 다시 원더케이 하드 월렛이라고 하는 제 개인 지갑으로 넣어 놓으면 거래소가 이제 갑자기 파산하는 그런 리스크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막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해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 1억을 맡겨 놓고 7천만 원을 빌려 가지고 그 7천만 원을 내가 가져오면 실제 거래소에는 1억과 저의 채무 7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이 남는 거고, 그 3천만 원에서 이자가 나가거든요. 대신에 그 이자는 변동이 좀 크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하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이번에 조건이 딱 맞아 가지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2억 조금 넘는 금액을 대략 평균 단가 한 78,000불 정도의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74K까지 떨어질 때까지 매수를 했고, 지금 94K니까 그걸로도 꽤 수익을 냈는데, 저는 당장은 그걸 다시 청산할 생각은 없고요. 일단은 좀 들고 갈 생각이고,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도권화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거래소는 제 채널에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 여기서는 그런 방법도 있었다라는 거 정도만 네,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담보대출의 수익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보로 빌렸을 때의 이자가 변동은 있지만 과거 1년 기준으로는 평균이 대략 6% 정도,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를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그거를 일단은 계산을 했었고, 그리고 향후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부분들 때문에 저는 6% 정도라고 이제 1년 정도 생각을 했고, 예상 수익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대출을 받아서 한 번에 그냥 사는 것보다는 저는 떨어질 때마다 더 낮은 가격에 많이 체결되는 방식으로 좀 미리 걸어 놨었고, 그게 체결된 만큼 저는 이제 수익을 낸 거라서 뭔가 예상 수익을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조금 어려운데, 충분히 저는 이게 싸다고 판단되는 구간이었고, 그 이유가 105,000달러에서 8만 불까지 떨어진 게 거의 30% 떨어진 건데, 그거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펀더멘털과 맞지 않다.'라고 그냥 판단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의사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의 예상 수익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수익은 뭐 20% 이상이 나온 상태인데 저는 연말까지 가져갈 생각인 게 1년 동안 해도 이자가 5% 밖에 안 되고 이미 수익 20% 이상을 냈기 때문에 1년 뒤에 가격의 변동이 없다고 하면은 뭐 15% 이상을 가져가는 거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15만 불, 20만 불까지도 기대하고 있어 가지고 네, 그냥 그때까지 좀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네.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통한 투자와 예적금의 차이는 어떤가요? 이거를 비교하는 게 뭐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는 예적금은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3% 이상 확정적인 구매력 손실에 투자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예적금을 하면 당연히 안정적이죠. 변동성이 없으니까 안정적이지만 실제 물가는 정부에서는 3%라고 하지만 체감상 7%이기 때문에 4%를 복리로 매년 확실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난 투자를 안 한 거야.'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건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손실이 확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적금이 물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예적금을 한동안 많이 했었는데 그게 좀 이상하다라는 걸 눈치챈 순간부터 우량 자산을 적립식으로 예적금 모으듯이 이제 했었던 거고요. 이 비트코인 담보대출은 진짜 위험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이 거래소나 지갑도 잘 다뤄야 되고요. 또 거래소 파산이라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 투자를 초보자분이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초보자분이라면 그냥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 시 리스크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맡기고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건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무나 하셔도 안 되고, 리스크는 첫 번째로 거래소가 갑자기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을 받아서 매수한 비트코인을 제 개인 지갑 원더케이 하드 월렛으로 이동했고요. 그래서 거래소 파산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해칭했고 그 남은 차익을 가지고 이자를 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해볼 만한, 비트코인 가격이 낮았을 때 해볼 만한 어떤 그 방법이라고 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두 번째로 어쨌든 이자가 갑자기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대출은 1분 단위, 10분 단위로 이자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자가 너무 많이 치솟아 가지고 내가 갚아야 될 이자가 늘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 특히 거래소 파산, 옛날에 FTX 거래소가 파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돼 가지고 저는 웬만한 분들은 하지 않으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머지 비트코인은 대부분 다 제 원더케이 하드 월렛 지갑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거는 개인 지갑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현이 형의 퇴사 후 삶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요? 제가 지금 작년 4월 30일 일에 마지막 출근하고 조금 1 년이 안 됐는데, 현재는 봉연스쿨이라고 하는 이제 암호화폐의 대중화를 조금 돕기 위한 법인을 좀 설립한 상태고요. 저 역시도 이제는 투자보다는 개인 사업자로서 더 그 꿈에 도전하느라 조금 바쁜 상태입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고, 그다음에 지갑 이동 관련한 책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퇴사 후 가장 달라진 점과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여느 유튜버 하시는 분들처럼 보통 이제 한 3-4년 다니고 퇴사한 게 아니고 진짜 10년 채우고 이제 충분히 고민을 한 상태에서 이제 퇴사를 한 거기 때문에, 막 사실 회사를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뭔가 막 엄청 기쁘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제 맞지 않는,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귀었는데 맞지 않은 여자친구와 고통스럽게 헤어지는 그런 사실 느낌이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나왔다고 해서 저는 회사 안에 있을 때도 나름 잘 지냈었기 때문에 뭔가 더 많이 막 달라진 건 없는데, 그냥 삶 자체가 저는 똑같이 고통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회사를 다니나 개인 사업을 하나 뭐 고통스러운 거는 똑같지만 그래도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조금 도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시간을 쓰는 것들이 더 조금 효율적으로 바뀌는 것 같고, 의사결정이나 또 어떤 제가 했던 행위에 대한 이 피드백이나 인센티브가 바로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저한테는 잘 맞는 편이라서 회사를 나와서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회사를 잘 다니는 게 맞는 체질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데, 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니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어서 그 경제적인 여유라는 거에 도전하는 게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고민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퇴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던 거는 입사한 지 한 6 개월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우리 흔히 말하는 큰 기업들에는 보통 부서 간의 사일로도 되게 많이 있고 또 의사결정이나 체계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들이 많은데, 저는 쪼끔 더 효율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이제 조직 활동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수직적인 구조가 저한테는 사실 맞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좀 참고 다녔었던 거고, 동시에 회사분들이 저를 진짜 많이 도와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힘으로 버틴 게 아니고 정말 선후배분들이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네, 좀 그 긴 세월 동안 회사라는 곳에서 잘 다닐 수 있었고 적응도 잘했는데, 이제 10년 정도 다니고 정말 좋은 상급 부서에도 올라가고 흔히 말하는
너가 하고 싶은 일, 덕업일치 그런 업무도 제가 블록체인이랑 AI 인프라 구축하는 것까지도 담당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모든 게 다 안정된 상황이었고 제가 고가 S 받고 승진 과장 승진해 가지고 사실 연봉도 또래보다 굉장히 많이 높았었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가 않았었어요, 개인적으로 삶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살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원래 고민은 좀 하다가 그때는 제가 나와서 이렇게 사업이 좀 그래도 풀릴 거라고 생각도 안 해 봤었거든요. 그냥 기대도 안 했어요. 잘 도전을 해 보고 안 되면은 다시 그냥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자. 근데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게 그 비트코인이 1억 이 넘었을 때 제가 사실은 제 개인 자산이, 그러니까 금융 자산이 그래도 서울에 아파트를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돈이 좀 됐어 가지고, 네, 그런 게 이제 좀 종합적으로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했지만 나중에 적응도 잘했지만, 그리고 좋은 부서도 가고 정말 좋은 업무도 맡았지만 행복하지가 않았었고, 그때 마침 또 제가 순자산이 꽤 많이 늘어서 '아 이제는 그럼 이 정도면 그 어떤 흔히 말하는 생계에 대한 위협은 이제 없어진 상태였으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도전하지 않는다면 평생 도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때 결심을 하게 됐고요. 네. 지금 이렇게 많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 가지가 작용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그 10년 동안 다니면서 선후배분들, 팀장님들, 국장님들, 그다음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신 뭐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나 형상의 기술, 인생의 기술들도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저한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또 개인 투자 측면에서도 뭐 AI 쪽이나 비트코인 쪽으로 투자가 또 잘 풀려 가지고, 또 저는 뭐 이제 흔히 집안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뭐 부모님이 이렇게 부하신 편도 아니었어 가지고 그런 경제적인 어떤 안정감을 누려본 적이 없었는데, 스스로 그렇게 하고 '앞으로의 세상에서도 좀 잘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드니까, 네, 그때 마침 타이밍까지 잘 맞아 가지고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동현이 형처럼 퇴사를 생각 중인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금액을 기준으로 퇴사를 정하는 거는 솔직히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30억 뭐 50억 을 갖고 있어도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 그래."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한 이해나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제가 막 다 통달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공부하고 또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써 보고 공부를 하면서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변하겠다.'라는 어떤 확신 같은 걸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적어도 밥은 굶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대기업 타이틀을 버리더라도 그냥 현금으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 한 개를 살 수 있으니 그런 위협은 좀 없으니까.' 저는 결정을 한 거고요. 결론은 액수보다는 어떤 본인의 경험과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배달 아르바이트든 예식장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든 저는 다시 일어날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10년 동안 그 대출 이자도 갚고 하느라 밤에 평일 밤에도 그 배달의 민족 계속 아르바이트를 뛰었고, 주말에는 그 예식장 아르바이트 했는데, 제가 사실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그 축가 아르바이트를 꽤 오래 했거든요. 그렇게 좀 나름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 열심히 살았고, 예,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제 바탕이 됐고, 또 투자 실패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2017 년도 16 년도에도 코인으로도 한번 크게 망했었고, 그다음에 테마주 투자로도 좀 잘못돼 가지고, 근데 당시에는 대신 대출은 없었고 있는 현금만 다 이제 좀 다 소진한 정도였어 가지고 실패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포기는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냥 회사에서 회식 같은 거 하면 택시도 안 타고 항상 지하철 타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와서 다시 출근하고, 그만큼 예 좀 간절히 노력을 했었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액을 당연히 어느 정도는 정해야겠죠. 목표 금액은 정하는데 그 금액보다는 이 내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뭘 해 먹고 살 수 있는지 제대로 좀 공부를 하고, 그다음 투자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이면은 뭐 한 5억 이상이면은 다 퇴사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원하는 일이 있다면. 네, 그게 아니라면 그냥 회사를 다니는 게 저는 충분히 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5 비트코인으로 부자 된다는 기요사키의 발언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뭐 0.5 비트코인만 가지고 1년 뒤에 부자가 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10 년, 20년 정도 뒤가 되면은 전 충분히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이 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고요. 대신에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1억 한 3천이라고 하면 0.5개 사는데 한 6-7천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제대로 공부해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이게 아무리 올라도 10년 동안 안 팔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어려우신 거 알고 있고, 제가 이제 작가님도 그렇지만
또래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도 이 가처분 소득을 내는 게 진짜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뭐가 더 어렵냐면 그렇게 산 비트코인을 10년 동안 안 팔고 내가 만들어낸 현금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0.5 개의 비트코인을 사서 10년 동안 개인 지갑이라고 하는 곳에 넣어 두고 '이걸 건드리지 않아야 부자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금이 힘들겠지만 이게 더 비싸지면 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대중분들을 자주 만나지 않으려는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 0.5 개만 사서 개인 지갑에 이동하고 10년 동안 보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거를 실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뭐 2 0 0 0만 원, 3 0 0 0만 원에 사더라도 주식사업센터 물린 거 원리금 갚아야 돼 가지고 5천 일 때 팔아 버리고 또는 내 자녀가 지금 뭐 이제 태어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4천에 5개 산 거 팔아야 되고 그래도 인력 벌었으면 됐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을 사는 거는 별로 안 어려운데 이걸 진짜 10년 동안 팔지 않고 지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시점에 정말 세상의 가치의 척도가 바뀌어가는 세상에서 예전에 은본이제를 택했던 청나라가 근본이제를 선택하지 않아 가지고 자산가치 폭락으로 망했던 것처럼 지금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서 가치 저장이자 가치의 척도가 되어갈 그 어떤 가능성이 아주 많은 비트코인에 그냥 넘어가는 거는 저는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이든 기업이든 뭐 국가든 저는 이런 새로운 시대의 가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산은 최대한 빨리 모으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개인 지갑 보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업비트나 빗썸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해 가지고 주식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건데요. 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진짜 강점은 그 어떤 누구도 이거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부나 또 어떤 억압적인 정부에 의해서 빼앗길 수도 있는데 그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이라는 곳에 놓으면 그 어떤 누구도 강제로 이걸 뺏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온전히 투자하고 그 모빌리티 측면에서의 장점을 최대한 잘 활용하려면 반드시 이제 개인 지갑이 필요한데 대신에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금을 사서 금은방에 놓고 오는 게 금은방이 망하지 않는다면 괜찮은데 망하면 위험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금고를 만들어서 금은방에서 산 금반지랑 두꺼비를 가지고 집어넣는 건데 만약에 반대로 집에 불이 나거나 뭐 홍수가 나거나 도둑이 들면 또 그 비트코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번에 그 원더케이 하드 월렛이라고 하는 제품도 론칭을 했고 그 관련해서 교육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 말고 비트코인만큼 오른 거 꽤 많거든요. 비트코인이 뭐 $1일 때는 솔직히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었으니까 논 외로 하고 2023년 1월 달만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보다 많이 오른 거 진짜 많거든요. 뭐 팔란티어, 삼양식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제가 말 안 했지만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도 비트코인 또는 비트코인만큼 올랐어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주식도 있는데 비트코인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비트코인은 근데 국경을 자유롭게 넘을 수 있고 365일 24 시간 주고받을 수가 있고 어떤 위험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계엄 사태나 또는 어떤 전쟁 상황에서 서버가 멈추지 않고 이걸 가지고 해외 나갈 수 있어. 주식이나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 부동산 불가능하고 금 같은 경우도 반출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의 장점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지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래소 보관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거래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거래소 약관을 보시면 써 있는데요. 뭐 천재지변이나 정부의 행정명령이나 이럴 때 "디지털 자산에 손실이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했고 우리는 거기에 서명을 한 상태거든요. 내가 내 비트코인을 맘대로 외부로 보내고 싶은데 거래소에 허락 없이는 보낼 수가 없고 뭐 그런 계엄 사태나 이럴 때 서버가 터졌을 때는 내 자산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면 상관이 없는데 이틀, 일주일이 넘어가면 내가 내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면 그건 내 자산이 아닌 건데 저는 그 계엄 사태 때도 제 개인 지갑에 보관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네트워크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점에도 원하는 곳으로 비트코인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거래소가 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의 지갑에 대한 공부를 안 한 분들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더 위험하고요. 우선은 그 거래소에는 보관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금을 샀는데 금은방에 놓고 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금은방이 주인이 아주 믿을 만하고 정부에서도 관리를 잘 한다면 거기다 이제 두어도 되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장점을 온전히 활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지갑이 필요하고 개인 지갑을 한번 공부할 필요가 됐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의 장점과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비트코인은 임의로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그러니까 발행량이 늘어날 수 없는 탈중앙화된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했을 때 인플레이션 이상을 무조건 해칭할 수 있고, 그래서 노후 준비로는 충분한 자산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개인 지갑에 보관할 경우에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소유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로운 점, 점이 좀 장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변동성이 좀 큰 부분, 두 번째로는 주변의 시선이 좀 곱지 못해 가지고 첫 번째로 나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과도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그 되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이를 외면하고 기존의 것만 따라 가지고 세상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해 가지고 망했던 개인 부자나 또는 기업이나 국가들처럼, 국가들의 사례를 봤을 때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 세상, 그러니까 가치관이 파편화되고 갈등과 분열이 일상화되고 또 초개인화되는 이런 세상에서 가치를 우리가 어디에 저장을 해야 될지,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치를 저장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가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곳에 내 자산을 지금 넣는 게 옳은지는 결과는 10년 정도 지나면 알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돼서 투자하려고 하면 좀 많이 늦을 것 같아서 지금 저는 공부를 한번 해 보시라는 그 조언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신사임당 채널에 이렇게 줌으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그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광풍 속에서도 금융자산 투자로 흔히 말하는 누군가의 지원 없이, 경제적인 지원 없이 제 힘으로 그래도 경제 여유라고 부를 만큼의 어떤 성과를 지금 내왔고 여전히 이제 이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저도 투자자보다는 법인 사업자로서 대중들 앞에 서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 다가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콘텐츠,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투자하시는 분들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